이번에 텍사스에서 뒤집힌 걸 보면 그 히스패닉 밀집 지역에서 굉장히 표의 변화가 급격했다고 하거든요. 트럼프가 1기도 그렇고 2기도 그렇고 히스패닉의 표를 많이 받은 미국 공화당 대통령이었어요. 이민 단속이나 아이스가 이제 히스패닉을 노린다는 얘기가 히스패닉들 사이에 엄청 많이 퍼졌다고 하거든요. 아이스 단속 이런 게 너무나 좀 과격하게 나오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식은 거죠. 총을 쏘고 이런 것들이 뭐 SNS로 보여지면서 미국 내부의 보수층들도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국토안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강경파들로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 공화당 지지자들도 아이스를 드러내놓고 지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시끄럽습니다. 오늘 조희준 생션랩 대표님 모시고 안녕하세요. 미국 얘기 다사다난하죠? 아유 뭐 저도 뭐 이 제재와 규제 전문으로 해가지고 회사를 시작했는데 미국 내부가 시끄러우니 거기에 따라 규제나 제재들이 바뀌니까요. 그거 따라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집권한 지 1년 좀 넘었어요? 네. 10년 지난 줄 알았어요. 별일이 다 있어요. 사실 뭐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뭐 늘 말하는데 본편보다 재밌는 속편 찾기 어렵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본편보다 더 다이나믹한 속편이 나온 거니까요. 흥행으로 치면 속편이 더블로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웃을 일이 아닌데 자 지금 아이스 이게 지금 이민 단속국인데 네. 진짜 얼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민으로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이민 단속에 대해서 모든 역대 정권이 다 목을 거는 것 같은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민 자체가 나라의 정체성인 거죠. 정체성인 거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주류 사회였던 백인들의 어떤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뭐 그 부분은 저는 약간 이해는 갑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의 지금 나이대별로 보면요. 캘리포니아의 80대하고 지금 캘리포니아의 10대들은 인종적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있거든요. 예. 그때는 캘리포니아의 80대들이 살던 미국은요. 백인 중심의 아주 안정된 우리가 알던 미국의 전성기 시절에 그런 나라여서 이 사람들은 지금 10대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10대들에 있는 백인들은 3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퍼센트가 제가 뭐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할 때 내세웠던 전략이 뭐냐. 히스패닉까지 우리 백인계로 끌어들인다는 게 트럼프의 1기 때부터 전략이었고요. 히스패닉이 제일 많죠. 그렇죠. 지금은 저 흑인보다도 지금 히스패닉 숫자가 많아져서 그래서 그 백인들의 집권 전략이 히스패닉을 우리 편으로라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도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게 뭐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이 이민에 대한 반발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지금 텍사스 선거구에서 최근에 공화당 텃밭에서 반란이 일어난 게 그에 대한 가장 큰 거죠. 텍사스에서 지금 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그렇죠. 뭐 한 14% 정도 포인트 정도 더 이겼으니까요. 원래 트럼프 때 17포인트 졌다가 14%였으니까 31%의 표가 뒤집힌 건데 이건 사실 우리가 정치 지형도 한국에서도 이렇게 급격하게 옮겨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100명 중에 31명이 마음을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 정도 됐다는 거는 단순히 그 표가 이렇게 크게 움직였다는 것보다는 분노 투표가 크다는 거거든요. 분노 투표. 예, 분노 투표가 일어난 겁니다. 민주당 지지층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투표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앞으로 중간 선거에서도 사실 우리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을 투표 안 하게 만드는 것도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방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분노 투표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큰 차이가 나는 거고 우리 쪽은 뭐 투표하지 말자라고 가는 것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분노 투표라는 건 그만큼 트럼프에 대한 적대감이 큰 거고. 그렇죠. 이거 설명이 안 되는 분노가 표를 결집했다 이거잖아요. 제일 큰 게 금방 말씀하신 아이스 같은 이민들의 문제고 지금 이번에 제가 CNN에서 본 걸 보면 이번에 텍사스에서 뒤집힌 걸 보면 그 히스패닉 밀집 지역에서 굉장히 표의 변화가 급격했다고 하거든요. 히스패닉 쪽이? 예, 거기 보면 한 50% 정도 민주당 표가 더 늘어난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왜냐하면 트럼프가 1기도 그렇고 2기도 그렇고 히스패닉에 가장 표를 많이 받은 미국 공화당 대통령이었어요. 전국적으로 50%가 넘게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히스패닉들의 이런 이민 단속이나 아이스가 이제 히스패닉을 노린다는 얘기가 히스패닉들 사이에 엄청 많이 퍼졌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뭐 불법 체류자라고 하면 히스패닉이 가장 많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중남미에서 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뭐 동양의 뭐 우리나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히스패닉이 제일 많을 텐데. 하려면 너무 멀잖아요. 예. 한국, 중국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히스패닉의 그 여론이 확 돌아서면서 굉장히 트럼프에게는 아주 안 좋은 정치적 지형도 그다음에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럼 히스패닉은 왜 트럼프를 지지했어요? 아, 이게 굉장히 트럼프 일기 때 그 존 배넌이나 이런 사람들이 쓴 전략, 청약가. 예, 전략이 저는 굉장히 똑똑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공화당 50년 집권을 위한 플랜을 짜면서 했던 게 뭐냐면 히스패닉을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 백인으로 끌고 와야 된다. 그러려면 이민들을 막아주는 게 히스패닉들이 안에서도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히스패닉에 가는 일자리라는 게 그렇게 뭐 많지가 않고 이제 육체 노동이 많으니까. 고위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막아주면 히스패닉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히스패닉이 정체성이 백인들과 더 유사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백인 정권, 이렇게 공화당 정권을 더 50년 집권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히스패닉과 연합하면 이란 걸로 갔는데 그게 어느 정도일 때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히스패닉들도 좋아했고요. 근데 지금 아이스 단속 이런 게 너무나 좀 과격하게 나오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식은 거죠. 그래서 그 히스패닉들의 지금 투표율이나 투표 그 성향이 아주 크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게 표로 나오는 거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텍사스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텍사스는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대구 같은 데고, 네, 캘리포니아는 대한민국으로 치면 광주 같은 데다. 네, 그래서 이번 텍사스의 이변은 민주당 압승은 네, 대구에서 민주당이 당선된 거 똑같은 거다. 네, 이 정도로 얘기했거든요. 예. 그 정도로 지금 분노가 크다는 얘기는 결국 아이스 단속의 그 잔혹성 때문이잖아요. 그 뭐 이렇게 또 보여주기식 성과 뭐 그리고 수많은 이제 그 총을 쏘고 이런 것들이 뭐 SNS로 보여지면서 미국 내부의 보수층들도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 제일 컸던 게 그 나이도 두 분이 나이가 같더라고요. 37세 여성과 네, 37세 간호사 남성. 예, 그냥 대치에 쏘는 게 아니라 붙잡고 있는데 쏘더만. 예,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차에서 바로 비무장 여성을 코앞에서 총을 쏘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이스나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뭐 그 사실은 미국에서 뭐 트럼프 마지막에 있었던 뭐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라는 시위가 굉장히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시위가 엄청나게 크게 일었었잖아요. 네. 그 같은 상황이 그때는 정권 말에나 나왔었는데 이제는 이제 정권 1년 만에 사실은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때 조지 플로이드인가 그 사람을 조지 죽일 때 플로이드예요. 예. 죽일 때 그분은 질식사로 목을 졸라서 사실은 총격이 아니었어요. 예, 사실은 그때도 너무 과잉해서 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도화선이 되는데 이번에 이 두 번의 총격 사건으로 이제 그게 그 당시 트럼프 1기 말과 같은 상황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텍사스에서 일어나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과잉, 그러니까 조지 플로이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속 과정에서 장기간의 과잉 진압 예, 이런 질식사였는데 예, 이 경우는 총격이거든요. 그렇죠. 예, 총격으로. 그러면 저는 왜 분노인가 했더니 저도 그거 보면서 좀 분노했는데 제일 그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게 그 5살짜리 꼬마 네, 유치원 갔다 와서 토끼 모자 쓰고 스파이더 백명 맸는데 아이스가 딱 붙잡고 네. 결국은 구치소 같이 갔잖아요. 아빠. 예. 그 사건은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저는 그런 거 일어나는 게 트럼프 1기 때도 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부모하고 애들을 갈라서 수용하고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 그 뭐 그때 보도를 보면 멜라니아가 트럼프를 설득해서 결국은 가족은 같이 있게 해주는 식으로 트럼프 1기 때도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경한 게 나오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짠 그 이민 단속의 그 라인들이요. 너무 강경파들, 특히 크리스티니 놈 국토안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강경파들로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쳐서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의아스러운 게 지금 이민 단속에서 가장 냉혹했던 인물은 오바마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무려 300만 명을 추방을 했고 네. 정말로 냉혹하게 정말 공항에서 붙잡는다든지 예.
근데 오바마는 이민 단속으로 욕 안 먹거든요. 이게 오바마 때 300만 명이고요. 사실은 그 아들 부시 시절도 트럼프보다 더 많이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한 100만 명 정도 1기 때 예. 내보냈는데요. 그렇지만 이 모든 비난의 화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라틴권이나 스페인어권 신문들 보면요.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트럼프가 소리를 많이 내서 그렇지 실제로 더 많이 쫓아낸 거는 오바마였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좀 큰 차이가 있죠. 이 오바마 때는 이제 자진 출국이나 어쩜 들어오자마자 내보내 이제 공항에서 내보내는 이제 이런 것도 다 이제 추방으로 다 그 체크를 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정 봐주지 않고 그냥 내보내는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들어와 있는 사람을 우격다짐으로 끌고 가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소리 안 나게 잘하면 좋겠지만 아주 뭐 아이스 뭐 대원들을 뽑는데 사이닝 보너스 5만 원 준다고 하고 막 군 경력 있으면 와가지고 그냥 바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 나게 하니까요. 이런 것들이 더 이제 감정적인 요인이 더 커져서 이런 뭐 미국 사회에서 더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아이스 요원들 보면 사람들이 모범적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제 선입견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잉 단속을 즐기는 듯한 느낌까지 들어요. 그 실제로 이 그 아이스의 훈련 기간도요. 과거에는 한 6개월 정도 하고 이제 들어가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단축시켜. 그러니까 군 경력이 있고 이러면 많이 단축시켜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사실 뭐 더 과격해지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아이스 들어가는 사람들은 좀 더 이제 더 트럼프의 생각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좀 더 여기 이제 거기 얼마나 잡는 거에 따라서 보너스나 이런 성과급도 더 다 달려 있으니까 점점 더 과격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짜놓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래미상 예. 보니까 캐대언이 뭐 처음으로 골든이 뚫었다고 그러는데 예. 그것보다 그것도 뭐 우리가 예. 주목할 만한 얘기지만 보니까 여기 다 뭘 달았더라고요. 예. 아이스 아웃이라고. 예.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연설할 때 예. 아주 거친 언사로 아이스를 욕을 하더라고요. 네. 그 미국에서 연예계 스타들이 지금 아이스를 옹호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이스를 옹호한다니. 그리고 뭐 헐리우드 자체가 굉장히 민주당에 가까운 그렇죠. 그 지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 아마 미국 공화당 지지자들도 이 아이스를 드러내놓고 지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상황이. 예, 왜냐하면 너무 좀 과격하게 지금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을 좀 뭐 잘 아시는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미국에 가보면 우리나라에는 뭐 한적하고 좋은데 옛날엔 절이 있었지만 미국에 가면 좀 좋은데 가면 다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이런 데 보면 늘 우리는 이민자를 환영합니다. 이런 플랜카드를 써놓고 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당이나 지지자를 떠나서 그 미국 사회의 문화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생각보다 더 열린 문화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이민 얘기 나오면 항상 하는 말이요. 트럼프가 이렇게 하고 미국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미국이 굉장히 점점 닫힌 사회같이 되어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이 과거보다는 닫힌 사회가 되지만 미국 사회 시스템이 이민자의 나라기 때문에 그 이민자들을 동화시키는 데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굉장히 재밌는 통계를 봤었는데 우리 보면 유럽이 굉장히 열려 있는 나라고 독일도 터키나 이민자들 많이 받잖아요. 근데 2대가 지난 다음에 터키 이민자들이요. 독일에서 자기가 독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30%가 안 돼요. 계속 그냥 자기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면요. 한 두세 대만 지나면 미국 사람 됩니다. 이게 미국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이민자들의 통합 시스템이 나라 자체에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간과하면 안 되지만 과거보다 지금 미국이 특히 트럼프 시절에 좀 국한된 것 같은데 좀 더 과격한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민자와 특히 백인과 이민자들의 긴장은 지속돼 왔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극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미국이 맨 처음 이민 반대법을 만든 게요. 1800년대 말이었는데 1880년인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때 만든 게 중국 이민자 배척법이었습니다. 쿨리였죠. 예. 중국인 배척법을 맨 처음 만들어서 그게 언제 풀리느냐? 2차 대전 말에서야 풀립니다. 물론 그 전에도 뭐
중국 사람들이 올 수 있겠지만 그 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건 2차 대전 말에 이제 지금 중국 공산당 말고 중국 국민당 정부가 중국을 지배할 때 2차 대전에 미국하고 같이 싸우면서 그때 이제 풀어주거든요. 그처럼 어떤 이민에 대한 긴장은 계속 있어 왔는데 지금 그게 이제 좀 더 극적인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제 좀 그동안의 미국과 비춰봤을 때 좀 이해하기 어렵고 미국 이래도 되나 싶은 상황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미국인이 분노했던 우려했던 예. 이번에 텍사스 이변 아이스에 대한 분노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 영화 보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미국에 가면 동화된다고. 예. 전쟁 영화 보면 흑인, 예. 아시아계, 히스패닉, 백인 이 사람들이 보면 아메리칸 패트리오티즘, 예. 미국 애국지를 똘똘 뭉쳐서 그렇죠. 예. 서로를 위해서 싸우는 모습이 예. 거의 일반적이잖아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건드린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은 피부색에서 과거에는 피부색에서 나왔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피부색에서도 어느 정도는 나오지만 과거 같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부정돼 가고 있는 면에 대한 반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는 이제 이민 가신 분들, 예. 2세, 3세 보면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그러죠. 코메리칸. 그런데 그분들한테 보면 한국보다는 미국인의 의식이 훨씬 강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뭐 가다랑국이다 이게 더 강한데. 예. 그러니까 근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좀 분석을 해보면 자 이제 민주당은 이제 뭉쳤어요. 네. 오바마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항하라. 네. 똘똘 뭉쳤어요. 그러면 이번에 아이스가 미네소타에 대한 예. 어떤 그 과잉 총격 사건 2번 그건 뭐 누가 봐도 설명이 안 되고 네. 어린아이 5살짜리 예. 심지어 2살짜리도 잡아갔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계속 악재로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이제 민주당이 결집하면서 네. 트럼프가 또 정치 규제잖아요. 이걸 또 공화당이 결집하는 계기로 활용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특유의 트럼프를 성공시킨 거기도 하고 트럼프를 실패시킨 거기도 하는 게 트럼프는 자기 진영만을 보고 정치를 하면서 반대 진영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바이든 대통령이란 매력이 없는 정말 무색무취한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너무 매운맛 트럼프가 있으니까 더 이상 이 매운맛 싫어라고 뽑은 사람이 바이든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득표를 하는데 엄청난 매력이 있어서 했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단지 바꿔야 된다는 것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역대 가장 많은 표를 받아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때도 분노 투표 양상이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땠느냐? 트럼프 대통령도요. 당시 떨어졌지만 역대 공화당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전형적인 트럼프가 성공한 것도 이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거로 했지만 각자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상황이 오면 상대방이 더 결집하게 만드는 게 트럼프입니다. 지금까지를 보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중간 선거에서 쉽지 않죠. 근데 보통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물론 마지막에 가면 좀 바꾸고 어떻게 상황을 잘 요리할 수 있고 혹은 뭐 외부적 상황에 의해서 바뀔 수 있지만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 방식을 이렇게 쉽게 바꾸지를 못합니다. 특히 대통령이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상황을 그대로 가고 나중에 마지막에 어떤 정치적 이슈가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3개월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때 상황을 봐야 되지만 현 상황으로 볼 땐 트럼프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악재가 또 있죠. 앱스타인 파일. 그렇죠.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이게 지금 지금 예. 앱스타인 파일 아직 분석이 안 끝났죠? 뭐 매일매일 기사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이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나 더 여쭤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단속 멈추지 않고 오히려 권한을 또 강화하는 모습까지 보여요. 멈출 그렇죠. 수가 없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은 쉽지 않죠. 뭐 약간 앞으로 좀 시간이 가다가 선거 전에 좀 수위를 낮춘다거나 뭐 어떤 그런 또 어떤 보여주는 퍼포먼스 같은 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물러선다면 오히려 자기 지지층도 흔들리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적정선이 어딘가를 찾아가는 건 되겠지만 뭐 지금 스탠스에서 확 뭐 여러 발 물러선다 그런 거는 뭐 좀 생각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만일에 아이스 이민 단속국 직원이라면 네.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전직 아이스 요원이 아이스 내의 좌절이 너무 크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트럼프 진영은 마가와 예. 전통적인 공화당 계열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지금 전통적인 공화당 계열이 트럼프에 지금 등을 점차 돌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저는 뭐 지금 상황이 계속되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전통적인 공화당 세력이 반기를 들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우리도 늘 그렇듯이 열광적인 지지층을 가진 사람을 쉽게 등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당내 경선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중간 선거 때까지는 이렇게 쉽게 등을 돌릴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워도 다시 한번. 그렇죠. 우리도 그건 한국 정치도 계속 마찬가지였잖아요. 아주 뛰어난 오너십을 가진 어떤 대통령급 정치인들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잘하건 잘못하건 거기서 등 돌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전에 뭐 예를 들면 뭐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같았다 그렇죠. 그러면 예, 잘하고 못하고 거기 등 돌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기 표가 한 20-30%가 있으니까 똑같은 게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강한 팬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전통적인 지지층이 거기에 굉장히 힘들어하고는 있지만 쉽게 떨어질 수 없는 게 그랬다가는 전통적 지지층이 내세우는 후보들이 당내 경선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 중간 선거가 만일에 참패로 나온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럼요. 그거는 뭐 모든 정치의 과정과 결과는 선거로서 지금 되는 거죠. 예.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트럼프를 당선시킨 1등 동력 중에 하나가 반이민이었는데 네. 그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트럼프의 성공 방정식이 앞으로 트럼프의 또 가장 크게 발목 잡는 게 될 수도 있고요. 거기서 만약에 트럼프가 또 어떤 노선을 변경해서 이 부분을 해결한다면 그때는 진짜 트럼프는 좀 유연성을 갖춘 좀 대단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유연성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상황. 예, 우리도 뭐 조지아 사태로 남의 일 아니었습니다. 자, 미국 미네소타 이민 단속 일파만파 알아봤습니다. 자, 조 대표님, 네. 미국 이란 지금 전운이 심상치 않은데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저도 예상이 빗나갔는데 마두로 대통령 잡아갈 줄 몰랐거든요.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트럼프가 사실은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확인됐거든요. 예. 자, 지금 군사적인 압박을 최대한 지금 높이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저는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아주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황이 완전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 이란은 인구 8천만에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고 작년에 이란 폭격할 때도 마가 진영 내에서도 갈렸잖아요. 이러다 우리 전쟁 들어가면 네가 책임질 거냐라고 해서 마가 진영이 갈릴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그 긴장의 강도를 올리는 것도요. 생각을 해보면 뭐 박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항공모함 전단이 하나가 있잖아요. 예. 트럼프 일기 때 한반도에 항공모함 전단 몇 개 왔었습니까? 3개. 3개가 온 적이 있어요. 3개가 예, 왔습니다. 한반도 전구에. 예. 예. 그러니까 3개가 왔었는데 지금 거기는 하나가 있다는 걸 보면 아주 심각한 전면전까지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아주 심각한 군사 행동을 한다는 생각은 잘 안 들고 아마도 베네수엘라 같은 외과 수술식 타격이나 어떤 하메네이에 대한 어떤 경고 혹은 정말로 죽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식을 생각할 것 같은데요. 지금 예. 제가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예. 베네수엘라는 카리브해, 예. 미국의 앞마당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항모 전단도 갔지만 예. 강습 상륙함 전단. 그렇죠. 여기 해병대가 실려 있거든요. 예. 해병대라 하면 상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쟤들이 상륙할까봐 어마어마한 상륙 억제 전력을 전개해 놨었거든요. 예. 근데 이란에는 그 강습 상륙함이 없어요. 예. 항공모함 전단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한쪽. 예. 예. 그러면 육상전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저렇게 으르렁거리는 건 트럼프의 타코일까요? 네. 아니면 실제로 공습을 통한 목표 달성을 하는 게 더 우선일까요? 물론 가능성 다 있지만은. 저는 조금 생각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조금 두려운 점은 군사 행동에 약간의 자신감을 가진 것 같다는 느낌도 조금 받을 때가 있거든요.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해 보면요. 네.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의외라고 했던 군사 작전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트럼프 1기 때 4년간 뭐 언론사 워싱턴 특파원을 했을 때 그때 진짜 이례적이라고 했던 거는 시리아에 처음에 미사일을 발사했을 시진핑 때입니다. 만났을 때죠. 예, 시진핑 만나자마자 그건 약간 시진핑과 어떤 시리아에 대한 경고. 그것도 오바마 때도 못한 건데 했다 그랬는데요. 그런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을 암살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셈 슬레이만 이라크에서 발견. 예. 그래서 그 두 개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이란에 대한 핵시설에 대한 공습도 있었고요. 비투 스피릿 예. 지난해 5월 12일 전쟁 예. 있죠. 그리고 이번에 베네수엘라에서 있었던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군사작전에 대한 강도가 점점 더 올라간다고 생각이 다 들거든요. 성공했네요. 예, 올라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음에도 성공을 염두에 두고 물론 제한적이라고 하겠지만 뭐 할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조금 걱정인데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후폭풍이 훨씬 더 클 수도 있고 이란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군사작전에 어떤 자신감을 가져가게 된다면 오히려 좀 세계가 좀 더 위험해져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트럼프의 본성은 남아있다. 그렇죠. 저는 사실은 뭐 박사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마두로를 그렇게 데려갈 거라고까지는 저도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누구도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에 군사작전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물론 뭐 전격적으로 상륙한다든지 뭐 그런 건 없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일지 뭘지를 저희가 좀 전혀 지금 좀 예상을 할 수 없고 실제로 이제 정말로 그 이란 지도부 핵심 지도부 하메네이 같은 사람들에 대한 타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게까지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 2024년 8월인가요? 트럼프 1기 때 네. 맥메스터 안보보좌관이라는 그렇죠.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이 제목이 그 방에 있었던 일인가요? 예. 아마 그 맞습니다. 자서전을 예. 책을 한번 냈죠? 냈었죠. 예.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트럼프가 했던 황당한 말들을 네. 수록했는데 하나가 뭐냐면 멕시코 폭격할까? 막 베네수엘라 했거든요. 예. 그다음 두 번째가 소름 끼치는 게 북한이 열병식 하는데 예. 모여있을 때 한 번에 날려버릴까? 그래서 그 예. 맥마스터가 예. 어마어마하게 말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는 트럼프의 황당한 제안들을 어른들의 축이라고 하는 공화당의 정통파들이 막았거든요. 네. 맥메스터 안보보장관, 매티스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 예. 근데 지금은 그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주변에. 지금 없죠? 지금 뭐 주변에 없다는 얘기가 많고 그러니까 지금 뭐 마약선 해상에서 격침시키고 이런 것도 사실은 과거 같으면 이게 국제법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긴다고 못하게 했을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미군이 그런 것도 다 하잖아요. 실제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미군이 그걸 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이 베네수엘라 앞에는 네덜란드, 영국이 가진 섬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네덜란드하고 영국이 우리 더 이상 협조 안 한다고 했거든요. 이건 범죄 행위다라고 해서 그런 일이 생길 정도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별로 지금 뭐 거칠 것 없이 트럼프가 했고요. 근데 이제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전격적인 작전에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지금 그 부작용이 안 나오는 건데 만약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지금 좀 어떻게 됐을지 정말 해병대가 들어가서 지금 뭐 육상전을 하고 있을지 뭐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겠죠. 그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그때 미군들이 거기서 뭐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뭐 좀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아이스 이민단속국을 지휘하는 크리스틴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이나 예, 아니면 뭐 러트닉 상무장관, 예, 베센트, 헤리스 이런 사람들 보면 트럼프보다 한 발 더 강경해요. 예. 그래서 이제 예, 참 우려인 상황이고.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란도 지금 밀리면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하메네이 그렇죠. 정권이. 예, 이란은 지금 소위 물귀신 작전. 네. 때려봐라. 나는 그냥 주변 다 끌고 들어간다. 지금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뭐 이스라엘 주변국으로 확전시키겠다는 전략이거든요. 예. 의도 맞으면 이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번에 뭐 만약에 이란이 물러서거나 한다면 자신들의 신정 체제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굉장히 높으니까 이란도 이번에는 뭔가 있으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지금 뭐 계속 하는 게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 군사작전을 빨리 시작하지 못한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방공망을 다시 갖춰야 되고 지금 그동안 방공망이 많이
소진되어 있는 게 있어서 방공망을 다시 갖춰야 되고 미국도 혹시나 싶은 것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방공망을 지금 다시 추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시간이 지금 계속 걸리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작전이 굉장히 좀 생각보다 하려면 오래 걸린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미국의 정보력으로 봤을 때 얘들이 이번에 얻어맞으면 과거에는 뭐 그 작년에 이제 핵기지 하고 했을 때 공습하고 했을 때도 약간 어떻게 약속 대련처럼 뭐 했었잖아요. 예. 뭐 그때도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지만 서로 알려주고 하는 거니까 그나마 약속 대련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 약속 대련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베네수엘라도 약속대련 성격이 컸다고 보는 게 미군이 한 명도 안 죽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두로를 잡아갔지만 마두로의 최측근인 로드리게스 부통령하고 협력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로드리게스가 안에서 사전에 예. 이미 미국과 내통했다는 얘기까지 지금 미국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인가요? 어젠가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 2월 초에. 예. 예. 석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내용이 뭐냐면요. 예. 지금 PDVSA라고 베네수엘라는 에너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거기서부터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화된 건데요. 차베스 때.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죠. 예, 국영 석유 회사가 이제 모든 에너지를 통제하게 법적으로 돼 있었는데요. 그 통제법을 개혁안이란 이름으로 풀어주고 외국 회사들도 운영 개발할 수 있도록 법안을 국영화를 허물었네요. 예. 그 말은 사실상 그거를 베네수엘라 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걸 보면 베네수엘라는 이제 완전히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나라가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하고 다루려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문제였는데 그 에너지 문제에서 정말 마두로가 잡혀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베네수엘라 여당부터 바뀌어서 이렇게 가겠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걸 보면 사실 진짜 베네수엘라 작전은 정말 120점짜리 작전이었다고 지금까지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작전할 때는 마약 때문이다. 예. 부정부패다. 예. 인권. 예. 일각에서는 부정선거 때문이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예. 근데 마두로 잡아간 다음에는 이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오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마두로의 최측근인 로드리게스 협력하고 예. 석유의 젖줄만 그렇죠. 중국으로 가던 걸 미국으로 바꾼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심이 생겨요. 그럼 이란에 대해서 왜 저렇게 민감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뭐 금방 말씀하신 거 가장 큰 거는 당연히 에너지입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의 달러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을 많이 하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근데 달러가 지금의 달러의 지위에 올라온 건 페트로달러, 석유를 달러로 거래하기로 강제적으로 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사우디와의 협약을 통해서요. 그런데 그걸 허물려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중국. 예. 원유를 달러로 거래하는 안 하는 나라는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가 달러로 그러니까 유명한 산유국들 중에 달러로 거래 안 하는 나라였는데요. 베네수엘라 하나 받았겠죠. 예, 베네수엘라 처리했습니다. 이제 여기는 달러로 거래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계약을 미국 재무부를 통해서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베네수엘라 석유 살려면요 돈을 미국 재무부 계좌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재무부가 돈은 지들이 마음대로 쓴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해결되면 이란이 해결된다면요. 러시아 빼놓고 모든 에너지가 다시 미국의 손으로 들어가는데 이 러시아는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굳이 뭐 중국 쪽을 편을 들 이유가 없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적으로 보면 영 닉슨 전략이 완성돼 가는 걸 수도 있죠. 중국을 에너지로 고립시키고 달러 패권을 연장시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에너지로 갖고 있는데 중국이 가장 위험한 게 가장 지금 중국이 히토류 가지고 전 세계를 위협한다고 하지만 중국이 가장 약한 부분이 에너지잖아요. 원유 수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요. 자신들이 수입하는 원유의 10%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저장하고 그 저장소도 매년 엄청나게 짓고 있어요. 그 자신들의 그 어려운 점을 알게 된 공포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미국은 어찌됐건 베네수엘라 해결했고 이란을 해결하게 된다면 뭐 중국 입장에서는 에너지에 관련해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넘어가면서 중국이 떼인 돈만 해도 한 1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석유 베네수엘라가 주기로 했다가 못 주는 거에 한 1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중국은 이래저래 굉장히 지금 에너지 패권에 있어서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트럼프는 에너지 패권에 목숨 걸죠.
그렇죠. 근데 뭐 트럼프가 그런 에너지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그 에너지 패권도 있습니다만 그 트럼프 특유의 이제 미국은 사실 물가를 체감할 수 있는 게 가스비, 그러니까 그 개솔린 네. 으로 하잖아요. 그런 면도 강했는데 이제 그게 또 자연스럽게 에너지 패권으로도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베네수엘라는 세계 석유 매장량 1위, 예. 이란은 3위. 네. 그럼 2위가 사우디잖아요. 예. 그래서 사우디가 지금 오펙을 네. 좌지우지하고 석유 감산부터 좌지우지하는데 만일에 트럼프 미국이 베네수엘라는 끝났고 네. 사실상 좀 두고 봐야 되지만 예. 이란의 에너지 패권까지 가지게 되면 예. 사우디는 참 난처해지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이란이 계속 또 그래도 오펙이랑 함께 해가지고 생산량을 조절하던 나라였으니까요. 그렇지만 명확한 건 미국의 에너지 패권이 확실하게 좀 이렇게 지켜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예. 저는 이란도 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핵 협상이거든요. 네. 자, 지난해 5월 10일 전쟁 이후로 이란 핵 문제가 악화되지 않았어요. 예. 두 번째,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나탄스 포로더 이스파한 예. 완전히 파괴됐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럼 끝난 거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핵 문제로 공격한다고 그러고 이제 미사일도 개발하지 마, 그다음에 연계된 세력도 포기해, 이렇게 지금 넓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목표는 그게 아닌 거죠. 뭐 그걸 통해서 이제 가는 거죠. 미국이 지금 제일 걱정, 이란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건 뭐 북한이랑 똑같은 게 있는데 쟤들이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날라오느냐 여부가 미국한테 가장 중요합니다. 옆 나라 누굴 쏘든지는 별 상관이 없어요. 미국한테는 이스라엘을 쏘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겠죠. 미국의 상전이니까 사실상.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가는 게 이제 에너지 패권과도 연결되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란 시위가 잠정적으로 중단됐지만 아직도 뇌관이 여기저기 있거든요. 네. 뭐 이란이 발표한 사망자만 3,000이 넘고 3,100. 예. 일각에서는 3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최근에 3만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에 대치 사태가 이란 내부의 봉기를 견인하려고 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네. 그런 전략이라는 설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면이 네. 있습니다. 이게 뭐 트럼프의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미국의 힘만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 중동 전체적으로 보고 얼마 전에 그 싱크탱크에서 쓴 글을 보면서 이게 이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한 게 뭐였냐면 신정 체제, 이슬람 근본주의 자체가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탈레반들 보면요. 과거 한 10몇 년 전만 해도 탈레반이 처음 집권할 때만 해도 탈레반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들이 전 세계에 뉴스가 되고 했는데요. 지금 탈레반 뉴스 보신 적 없죠. 별로 없죠. 탈레반이 지금 뒤로는 미국하고 군사기지를 주는 협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 공군기지를 다시 미국이 주둔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협상을 물밑에서 하고 있을 정도로 탈레반이 바뀌었습니다. 바그람 공군기지는 바이든 때 철수했죠.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보고서도 그렇고 지금 이슬람권 전체가 이제 근본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잃어가는 상황이고 근본주의자들에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그 정권이 오래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변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신정체제도 물론 뭐 미국의 제재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럼 그 제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강경 대결만 하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지니까 참을 수 없었던 게 이제 폭발하는 시점이 온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잘 어떻게 부추기고 하는 면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꼭 트럼프가 부추겨서 이런 시위가 계속된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알던 이슬람 근본주의나 어떤 신정 체제의 한계가 이슬람 사회에서도 전반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슬람 사회에서 종교적 색채가 좀씩 옅어져 가고 있는 게 그 관찰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트럼프의 목표가 에너지라는 건 사실 크게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네. 그럼 하메네이 정권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미국과 핵 협상 문제, 핵무기가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네. 에너지 문제에서 협상을 한다고 그러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릴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 로드리게스를 두는 걸 보면 네. 미국은 가장 자신들의 이익만 맞춰준다면 그 나라 정치 상황이 어떻든 이런 거는 좀 특별하게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걸 또 트럼프 특유의 모습으로 보게 됐으니까요. 네. 그래서 거기서 어떤
그 미국 그 당시 로드리게스로 남겨두는 것도 CIA 보고서가 남겨두는 게 가장 우리에게 피해가 적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했다는데 아마도 뭐 하메네이를 남겨놓을지 아니면 그 추종자를 다시 대리로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란의 지지 세력 지배층을 남겨놓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바꾸는 게 낫다라고 판단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많이 하지만 행동을 한 최근에는 베네수엘라, 이란이었고 둘 다 공교롭게도 석유 매장량 1위와 3위였네요. 아, 이란 사태 좀 알아봤습니다. 아이고, 트럼프 대통령 끝이 없네요. 지금 보면 베네수엘라 두들겨 패고 지금 이란에 함대 보내고 예. 그린란드 뭐 지금 토탈 억세스 예. 완전한 접근권 갖고 얘기한다고 그러고 근데 지금 남는 게 지금 웨스턴 헤미스피어 서반구 전략이에요. 예. 트럼프 대통령 외교안보 전략에서 미 본토와 서반구는 확실하게 지킨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음 타겟은 멕시코란 얘기가 나와요. 예, 저는 뭐 사실은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조금 가능성은 이번에 텍사스 선거 때문에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히스패닉 붙어 있죠, 멕시코. 예, 히스패닉을 자극하는 게 자신한테 얼마나 안 좋은지를 좀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 한때 뭐 직접 타격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멕시코에 있는 카르텔들을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잖아요. 예. 테러 조직이 되면 군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그거를 깔아준 거거든요. 바탕을 깔아줬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실제로 뭐 저기 군대가 뭐 주방위군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그 근처로 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워낙 그 여론이 안 좋아지고 하니까 히스패닉들 여론이 안 좋아지고 하니까 그럴 가능성은 낮아졌는데요. 대신 이제 그 어떤 경제적 압박이나 이런 거는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7월이었나요? 그 마약 자금 세탁을 이유로 멕시코 내 3개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뭐 처음에 이제 며칠간은 뱅크런도 일어났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 당국이 직원들을 파견해가지고 그 은행을 접수합니다. 접수하고 일반 거래는 문제없게 만들어졌는데 좀 지나니까 비자하고 마스터가 모든 거래를 끊어버립니다. 해외 송금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은행들이 자신들의 은행 부분을 다른 데로 팔고 물론 고객들한테는 문제가 없지만 그 회사 자체는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10월 달인가 문을 닫게 만듭니다. 이거는 정말 미국의 제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올해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 USMCA 협상이 또 있습니다. 이게 6년마다 돌아오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아마도 멕시코를 더 강하게 압박하고 원산지 규정 이런 걸 생각해서 해서 이제 마가의 주제에 맞춰서 하지 않을까. 그런 경제적 압박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마약 테러 때문에 잡혀갔어요? 네. 근데 사실 마약하면 멕시코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더한 데가 콜롬비아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제 콜롬비아 대통령도 그거 마두로 보면서 이제 약간 손을 들고 그도 트럼프한테 막 저기 뭐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이런 욕하던 콜롬비아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정상회담 한다고 뭐 아마 2월 3일인가요? 뭐 미국 시간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참 마두로를 보면서 콜롬비아 대통령도 좀 깨달은 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멕시코를 두들겨 패는 그러니까 중남미는 지금 뭐 거의 얼어 있어요. 마두로 때문에. 네.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렇죠. 예. 근데 중남미에 대한 그 미국의 강경책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쿠바 피그만 침공 사태도 있었고 파나마 노리에가 잡아간 적이 있었고. 그렇죠. 예. 사실은 콜롬비아 금방 말씀드렸는데 콜롬비아에 이렇게 좌파 대통령이 당선된 게 아마 사상 처음인가 그럴 겁니다. 그만큼 콜롬비아는 어떤 친미국 적인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예. 계속 미국이 관리한 나라였습니다. 예. 사실 생각해 보면요. 6.25 때 우리나라 참전국 중에 콜롬비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콜롬비아 그 먼 데서 참전하러 왔을까요? 친미였으니까요. 그게 오랜 전통이 있는 나라인데 그게 이제 이번에 좌파 대통령이 되면서 굉장히 갈등을 겪은 건데요. 그만큼 미국은 중남미에 대해서 어떤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오랜 기간 해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미국의 경제력이 또 중국이란 거대한 경제권이 중남미에서 자원을 사들이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견제를 받는 게 있어서 파나마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봤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미국이 더 이제 이게 우리가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남북 아메리카 우리 앞마당부터 다시 챙겨야겠구나라고 해서 나온 게 지금 서반구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골치 아픈 나라가 지금 쿠바예요. 네. 베네수엘라 마두로 잡혀갈 때 네. 32명의 쿠바 경호원이 사실은 뭐 몰살당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쿠바의 젖줄로 역할을 했던 게 베네수엘라 석이었다면서요. 이게 예. 끊어지면서 쿠바는 지금 거의 혼란 상태인데 마지막 젖줄이 지금 멕시코. 근데 지금 미국의 목표는 쿠바 정권 전복인 거죠? 지금 뭐 쿠바 정권 전복을 하는 것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바라는 바겠죠. 왜냐하면 이것도 국내 정치와 조금 연결시켜 보면 쿠바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플로리다고요. 플로리다 마이애미죠. 플로리다고 플로리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트럼프의 정치적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사는 곳이 뭐 뉴욕에서 트럼프가 사업을 했지만 트럼프의 주소지는 마라라고 리조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플로리다의 승리를 위해서는 쿠바의 그 이민자들이 강력한 지지가 필요한데 그 강력한 지지를 지금까지 받아왔고 앞으로도 이제 받으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쿠바에 대해서 강경책을 뒤로 물러서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아바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서 외신을 보면 하루에 전기가 6시간, 수도인데도 6시간밖에 안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 빠졌고 그 전에는 이제 차베스 정권 때부터 베네수엘라에서 사회주의 형제국이라고 해서 원유를 보내고 대신 그 쿠바에서는 의료진이나 이런 그 쿠바에서 만드는 특별한 상품들을 받으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거저주듯이 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뭐 대체한다고 멕시코에서 일부 석유를 최근에도 보냈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보냈고요. 그리고 요즘에 정신없는 러시아도 뭐 물건을 좀 보낸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좀 사실은 의문이고요. 별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쿠바가 지금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측면에 처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플로리다가 선거인 단수가 아주 많죠. 그렇죠, 많죠. 예, 굉장히 많고. 대선 풍향계죠. 예, 왜냐하면 저기 뭐 아주 옛날입니다만 아들 부시하고 고 엘고어가 맞붙었을 때 플로리다에서 이제 몇만 표 차이로 그때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던 그런 기억도 있죠. 그 플로리다 표심에 쿠바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나요? 쿠바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예. 이 베네수엘라하고 쿠바는 또 트럼프 표심과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럼요. 미국 내에 있는. 예, 미국 내에 있지만 트럼프의 가장 열성적인 지지층이 될 만한 사람들의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죠. 베네수엘라에서도 베네수엘라에 도망 온 사람들이 거의 미국에 있을 거고요. 네. 쿠바에서도 쿠바에서 도망 온 사람들이 가장 큰 목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뭐 늘 말하지만 트럼프의 행동은 자신의 지지층 그리고 미국 내 국내 정치를 보고 좀 판단을 하는 게 되게 좋은데요. 그 멕시코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거기랑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멕시코는 좀 다르게 봐야 되고 쿠바하고 베네수엘라는 그 쿠바계 베네수엘라계 미국인들은 트럼프를 아주 지지할 수 있는 여러 토대가 마련돼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플로리다에 있는 쿠바계는 아주 뭐 쿠바현 사회주의 정권에 대해서 아주 반감이 크잖아요. 그렇죠. 뭐 거기서야 뭐 때 되면 맨날 시위하고 이런 모습들이 과거엔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지금도 뭐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로 치면은 아마 탈북하신 분들이 북한을 보는 시각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오히려 뭐 더 할 수도 있죠. 더 할 수도 있죠. 필요한 침고까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만일에 이런 시나리오 지금 트럼프가 바빠서 그렇지 이란 문제 해결되고 지금 국제 문제 제대로 해결되면 예. 만일에 지금 목표는 쿠바를 말려주기는 목표인 것 같은데 예. 그게 안 되면 실제로 군사적으로 압박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다음 타겟은 멕시코가 아니라 쿠바가 가능성이. 군사적 압박은 솔직히 잘 모르지만 최근에 이제 그 군사적 압박에 대해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한테 물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군사적 압박은 아니다라고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봐야 되는 거고요. 봐야 되는 거지만 뭐 여러 보도를 보면 미국에서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카스트로 정권을 그 이제 라울 카스트로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옮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체할 만한 세력을 미국에서 그쪽에 물색 중이다라는 보도도 최근에 나오긴 했었죠. 근데 지금 루비오가 쿠바계 아닌가요? 예, 아마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루비오 국무장관이 예, 쿠바계고요. 예, 그래서 베네수엘라 공격의 강경 매파 역할도 루비오가 했다는 설이 있고 심지어 여러 가지 쿠바와 관련된 강경책을 주도한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흘러나왔거든요. 네. 그 루비오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루비오가 원래 루비오가요. 그 미국 상원 의원들 중에서 굉장히 강경 보수로 그렇죠. 이름이 높았습니다. 네. 북한에 대해서도 굉장히 네. 완강한 사람이잖아요. 네. 사실 지금 뭐 저기 가 있으니까 저렇게 약간 정체를 숨기고 있지. 루비오가 북한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경한 말을 많이 하던 많이 사람이었습니다. 했죠. 네. 그것처럼 이제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이제 체험적 반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고요. 그래서 뭐 중간 선거 전에 그래서 뭐 군사 행동을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솔직히 좀 의문이긴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지는 모르겠으나 강경책이 계속 나올 가능성은 뭐 높다는 게 이제 트럼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미국 내의 어떤 정치적 지형도도 봐도 그렇고 라고 생각하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조 대표님이랑 이 대담을 하다 보니까 쿠바가 보면 트럼프에게는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매력적인 먹잇감이네요. 예, 그렇죠. 플로리다가 있고 예, 루비오라고 하는 쿠바계 반쿠바의 강성 인물이 있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중남미도 그렇고 예, 지금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예. 캐나다가 지금 뭐 아니 캐나다를 왜 이렇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는 지금 메이저리그도 같이 쓰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캐나다를 두드려 패는 건 뭐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하는 게 동맹하고 우리 옆 나라들이 우리를 수탈해 왔다라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특유의 주장에 따른 그리고 자신 철학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하지만 뭐 트럼프를 51번째 주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뭐 트럼프 스스로도 그 캐나다가 51번째 주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은 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캐나다를 때리고 우리가 캐나다에 그동안 너무 퍼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려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자신들의 그 마가 지지층을 열광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1기 때도 그렇고 2기 때도 그렇고 되자마자 맨 처음 두드린 나라 두 개가 멕시코하고 캐나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인들한테 캐나다는 거의 다른 나라로 하고 있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가장 특별한 나라라고 한다면 캐나다가 되겠죠. 그 워싱턴 DC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DC의 그 의회로 가는 큰 길 맨 앞에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게 캐나다 대사관입니다. 그만큼 이제 두 나라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우리 사실은 뭐 미국이 큰 전쟁을 치를 때 캐나다 거의 다 참전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두 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고 지금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면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되면서 생긴 좀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캐나다 사람들이 지금 중국하고 미국을 거의 같이 본다고 그래요. 위험 요인으로. 예. 덴마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캐나다 캠페인이 사실은 그렇게 트럼프의 그 미국 내 지지층한테도 별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캐나다 입장에서는요. 지금 최근에 이제 카니 총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한 걸 제가 유튜브로 보면서 되게 이거 정말 이 사람의 생각이 이렇구나. 캐나다에서 느끼는 게 이렇구나라는 거였는데 그 연설 내용을 보면요. 그 카니 총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세계 질서의 전환이 아니라 균열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면서요. 강대국의 지정하기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잔혹한 현실의 시작이라고 하면서요. 이제 우리가 캐나다를 포함한 중견국들이 이제 함께 해야 된다. 우리가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면 트럼프처럼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잔혹한 현실에 우리가 휘말릴 거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지금 캐나다가 보는 현 상황은 아마도 저는 이 트럼프 때문에 생긴 특수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로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는 저는 질서의 파괴자,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예, 유엔 필요 없다, 예, 나토 한 일 없다. 네, 지금 본인 미국을 위해서 수천 명의 나토 병력이 중동에서 전사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한 일이 없다고 얘기해서 예. 지금 뭐 난리가 난 상황이고. 예, 근데 또 갑자기 평화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푸틴까지 초청하고 푸틴은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자아도취, 내가 모든 걸 해결한다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그 리더십, 국제 리더십이. 저 조금 뭐 그 부분 저도 좀 솔직히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뭐 좀 더 그 논리적이나 이런 걸로 해보려고 하는데 뭐 자기가 평화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나면 자기한테 거부권도 있고 사실 종신이고. 그런 게 좀 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생각하면 뭐 애들 장난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초현실적인 거고 사실은 여기에 동의하는 나라들도 뭐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으니까. 지금 뭐 G7 중엔
다 거의 들어가는 나라가 거의 없죠. 그렇죠. 거의 없고요. 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당연히 트럼프가 지금 최고의 후원국이니까 들어가 주는 거 하고 뭐 사우디나 뭐 이런 나라들 조금 들어가고 뭐 유럽 같으면 헝가리가 좀 들어가죠. 헝가리라면 뭐 대표적인 친러 국가가 오르반 총리. 예. 그런 나라들 좀 우리가 보면 좀 튀는 나라들이 좀 들어가 있지 보통 국가들은 좀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트럼프 시절에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 좀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재밌는 싶습니다. 현상이요. 이 평화위원회 중국은 또 초청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화위원회의 성격이 영 닉슨 전략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제 닉슨 전략이 중국을 미국 품에 끌어들이면서 소련을 격리하겠다는 거였다면 트럼프의 영 닉슨 전략은 러시아를 끌어들여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인데요. 그런 게 이제 트럼프의 머릿속에 명확하게 있다는 걸 또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이제 그랜드한 전략 이런 건 뭐 잘한다고 해도 그 수단으로서 이런 걸 자기가 종신으로 하고 뭐 거부권을 가지고 이런 걸 한다는 건 좀 사실은 상식이 어긋나는 거죠. 근데 예. 또 재밌는 게 예. 다카이치가 그렇게 대중 강경 노선으로 예. 지금 치고받는데 예. 또 다카이치 편은 또 안 들어요. 아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중간 선거. 예. 그러니까 중국하고 치고받아봐야 예. 경제적으로 코피 터지니까 예. 중간 선거까지 참자. 예, 주가가 떨어지는 건 그 이후에 떨어져야지 그 전에 떨어지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을 잡는 목표는 확실하다. 네, 저는 그 목표에 있어서는 트럼프는 변하지 않고 누가 트럼프의 머릿속에 넣는지 모르지만 그게 트럼프의 가장 핵심에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건 그냥 대통령 2번 한 게 아니라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 거거든요. 이미 영어로는 노토리우스 하기는 확실히 성공했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자신이 무엇으로 위대하게 할 것인가,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했다. 우리의 경쟁자들을 그러니까 못 오르게 자기가 확실하게 했다. 뭐 이런 걸로 남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게 트럼프의 머릿속에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잡는 거. 예, 그 부분은 특별히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트럼프와 세계도 꼭 알아봤습니다. 조 대표님. 네. 관세 끝난 줄 알았더니 지금 자동차 및 상호관세 20% 다시 올리는 행보 네. 파장이 일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지금 뭐 다시 협상할 수 있다고 해서 뭐 우리 주식 시장도 다시 오르고 했는데 재밌는 건 이거를 다시 25%로 올리는 관보 작업은 미국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하거든요. 뭐 관보에 올리는 게 뭐 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특유의 모든 카드는 내가 들고 있다. 카드는 내가 흔들어야 되고 이 구역에 제일 미친 사람은 나고 나를 예상하지 말아라. 나를 쉽게 예상하지 말라라는 게 여기서 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돼 왔던 거긴 합니다만 트럼프의 이제 어떤 그 거래 중심의 외교 그리고 뭐 관세를 무기로 한 자기 이 극대화가 또 다시 한번 한국을 대상으로 좀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미 간의 무역 협상은 팩트시트 잘 된 걸로 평가가 되고 있고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려졌잖아요. 왜 갑자기 저렇게 변덕을 부리나요? 법안 통과 속도와 투자의 문제인 것 같다는 보도들은 많이 나오는데요. 네. 사실은 뭐 알 수 없죠. 그래서 뭐 그 뒤에 혹시 쿠팡 문제가 있는가 아닌가, 빅테크 문제가 있는가 아닌가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트럼프의 귀를 누가 잡고 있고 그 귀에 어떤 게 들어갔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나중에 협상을 하다 보면 속내가 어떻게 드러날지를 보는 건데요. 트럼프가 과거부터 말한 게 있습니다. 트럼프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황금을 가진 사람이 룰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보기에 한국에 대한 모든 황금은 자기가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룰을 내가 어떻게 바꾸든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귀에 어떤 말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모든 말이 들어갔을 겁니다. 뭐 쿠팡 문제도 들어가고 빅테크 문제도 들어가고 그 법안 통과가 늦어지고 얘들 이렇게 계속 법안 통과 일부러 미루면서 우리한테 투자도 하려고 하는 듯 하면서 계속 늦출 거다라고 누군가가 옆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게 해결한다라는 대내적인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그거는 뭐 트럼프가 늘 뭐 일기 때부터 보여준 모습이니까요.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파국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압박인 거죠. 목표가 지금 파국이 아니고. 그렇죠. 빨리 하라는 압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2월 3일 날 보면 그 인도에 대한 관세를 지난 여름에 50%까지 올렸다가 바로 지금 18%까지 또 내렸거든요. 그것도 뭐 전혀 예상치 못한 시점에 내리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모든 건 내 마음이야. 라는 걸 트럼프가 또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5%라고 하고 미국의 관보에 올리는 것도 대부분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또 트럼프의 기분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는 또 쉽게 바뀔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또 잘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상으로 보면 이런 무역 협상을 가지고 파국까지 간 적은 없다고 보이거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 해결될 거다라는 경험칙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도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크게 요동치지 않았죠. 그렇죠. 오히려 뭐 지금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요. 예. 그 얘기는 결국 무서운 얘기잖아요. 트럼프를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 그 타코 트럼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입만 열면 말 바꾸는. 네. 이제 그러게 이제 그 자본시장에서 보기에는 이제 그 부분은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다. 또 잘 해결될 거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예. 압박하는 것보다 이제 트럼프의 본심이 뭔지를 예. 읽는 시장의 지혜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제가 뭐 트럼프 일기 때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을 인터뷰했을 때 하던 말인데 존 맥케인 상원 의원 말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분이 너무 잘 말한 거였는데 트럼프 시대에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보고 지금 시장이 움직이겠다라는 걸 또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트럼프 앞으로 3년은 더 봐야 되는데 네. 대한민국처럼 뭐 탄핵 사태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높아 보이지는 않고. 자, 문제는 지금 미국의 새 국방 전략입니다. NDS. 네. 그러니까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면 NSS, 백악관의 안보 전략이 나오면 국방부에서 NDS를 발표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한국을 모범적인 그러고 나서 이제 미 국방 정책을 담당하는 차관 예. 콜비가 한국에 왔어요. 네. 그런데 우리를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럼 이게 칭찬인데 과연 사실은- 칭찬일까? 저는 좀 과연 칭찬일까 싶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의도가 뭐예요? 사실은 뭐 한국에 오면서 뭐 욕할 리도 없고요.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철갑 같다, 아이론클레이드다. 그 클리셰들이 늘 있습니다. 저는 네. 약간 이 클리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와서 어떤 말을 뒤에서 했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이제 미국의 고위 인사들이 한국에 와서 하는 말은 대중 압박에 어떻게 동참할 것이냐를 계속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만 문제에서 좀 더 강하게 니들이 해라라고 하는 그런 아마 숙제를 엄청 던져주고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범적인 동맹이 앞으로도 되라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뭐 미국 입장에서 모범적인 동맹이 아니면 누가 모범적인 동맹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도 모범적인 동맹이 되라. 눈치 보지 말고 뭐 대만 문제나 어떤 중국 문제나 이런 게 같이 행동할 때 있으면 너희들도 좀 또 표현이나 이런 거라도 우리한테 맞춰라라는 그런 압박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 모범적인 동맹이란 얘기는 미국의 템포에 가장 잘 맞추고 있다. 앞으로도 잘 맞춰라. 앞으로 잘 맞춰라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중국을 잡는 게 목표니 예, 알았지? 이 얘기란 얘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국방 전략에서 보면 한국이 영어로는 이제 primary responsibility, 북한 억제에서 primary responsibility, 네가 주된 역할을 해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네. 이 얘기는 이제 한국이 북한 문제는 니들이 책임져라 이 얘기죠. 그렇죠. 그걸 뭐 좀 우아한 용어로 표현한 게 동맹의 현대화라고 하는 동맹의 현대화, 예, 동맹의 진화. 우아한 표현으로 하면 동맹의 현대화인데 결국 북한 억제 책임을 이제 한국이 져라라는 겁니다. 우리 거기 더 이상 돈 안 쓰겠다. 우리는 거기에 더 이상 피 흘리고 싶지 않다. 우리가 나중에 혹시나 피 흘려야 되면 우리 패권과 연결된 데 피를 흘리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주도적이고 무기 쌓아놓고 미국 무기 많이 사서 더 많이 쌓아놓고 전자권 전환 준비 열심히 하고 그 필요한 거 미국 무기 사서 하고 너희들 돈으로 해라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NDS에 보면 more limited US support, 그러니까 미국이 지원을 아주 제한적으로 더 할 거다. 그러면서 한국이 책임져라 그랬으니까 지금 재래식 전력 지원은 더 줄이겠다는 얘기죠. 이건 주한미군인 거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뭐 주한미군 수를 뭐 사실은 뭐 그 윤석열 정권 당시에도 주한미군이 28,500명이라고 정해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스트라이커 여단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숫자가 더 내려간 적도 많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왔다 갔다 예. 순환 배치되면서. 예, 순환 배치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숫자는 생각보다 28,500명 못 채울 때도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많아지겠죠. 뭐 그 부분 솔직히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중국 억제적인 측면에서 여기 한반도에 너무 많이 박아놓는다는 게 미국에게는 좀 부담일 수 있으니까요. 주한미군이 28,500인데 그중에 한 18,000 정도가 지상병력. 네. 이거든요. 그 부분은 확실히 줄 수 있겠네요.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예전에 뭐 세미나 할 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유사시 대만 유사시가 됐을 때 이제 한반도 유사시가 아니잖아요. 대만 유사시가 됐을 때 한반도 주둔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느냐? 실제로 거의 이동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가다가 이제 워낙 중국의 미사일이나 이런 게 발전돼 있기 때문에 가다가 다 물고기밥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부대를 쪼개서 분산하는 게 지금 미국의 전략이고 그러면 크게 분산할 수 있는 전력들이 지금 이 동북아에 너무 밀집되어 있으니까 조금씩 바꾸는 거고 필리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아마 미군 기지들이 몇 개 더 과거에 폐쇄했던 기지들 또 몇 개 더 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빅만이나 예. 클라크 공기지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미군의 지금 필리핀 정권이 또 친미적인 정권이기도 하고 해서 미군 기지를 또 열게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도 점점 더 분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주한미군은 이제 북한 억지의 인계철선에서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억지력 그 대상은 중국이고 예. 그게 전략적 유연성으로 가겠네요. 이제. 아마도 뭐 지금 변하는 상황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 미군 입장에서 한반도도 뭐 굉장히 많은 병력을 투사해놓고 있기는 부담스럽지만 여기서 병력을 빼는 건 바보 짓이라고 본인들도 생각을 하겠죠. 보면 중국 턱 밑에 비수같이 1도련선 안쪽에 들어와서 비수같이 있는 나라의 위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군산 이런 데서 전투기가 나가면 베이징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철수할 리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는 육군이나 어떤 병력을 줄이는 거에 있어서는 뭐 미군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그 지금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은 안 줄어든다. 그러나 이 성격, 네. 구성, 네. 규모 이건 예. 뭐 이제 뉴노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변하는 거. 뭐 박사님이 더 잘 아실 텐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변해가는 게 그렇고 저도 사실은 과거에는 주한미군 이 인원 28,500명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상황을 보고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 강력해지고 그러면 미군 입장에서 어떻게 이거를 운용해야 되냐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병력을 많이 두는 거는 미국의 패권을 지키는데도 어렵고 오히려 한반도를 지키는데도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시장도 주한미군의 변화에 대해서는 큰 충격을 받을 필요가 없겠네요. 예, 저는 뭐 엄청나게 급격한 게 아니라면 그리고 대신 사람이 빠지는 대신 이제 첨단 무기 이런 게 더 들어오고 한다면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그 주한미군의 숫자로 인한 어떤 시장에 대한 충격, 그다음 안보에 대한 문제는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 난리쳤던 그린란드 네, 이것도 사실은 뭐 과거에도 그린란드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갑자기 이러는 거는 결국 지구 온난화, 예, 북극이 녹고 있고 북극 항로 시대가 오고 이걸 트럼프가 파악했다는 이제 그런 평가가 유력하잖아요. 네, 그럼 트럼프의 그린란드 사태는 사실 이 한국의 북극 전략, 우리는 부산항이 북극에 인접한 세계 2위의 환적항이고 네, 또 세계적인 조선업, 네. 쇠빙선도 대한민국이 또 상당히 선진국이더라고요. 그렇죠. 하나오션을 그렇게 이렇게 많이 보면 만들었죠. 그린란드 사태는 사실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트럼프의. 어떤 뭐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북극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개척된다면 우리한테는 당연히 좋은 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뭐 어떻게든 시장을 열어가는 게 중요한 나라니까요. 근데 이제 좀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겠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나오션에서 그러니까 약간 대우조선 시절에 대우조선 해양 시절에 그 쇠빙선 세 척을 만들어서 러시아에 공급하려고 했었는데 다 만들었는데 지금 전쟁으로 못 갔죠. 예, 제재 때문에 못 가고 그거 아직도 저는 남해 바다에 떠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럼 그게 이제 기회비용이나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쇠빙선은 살 수 있는 나라가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회는 맞습니다. 기회는 맞지만 이제 또 그만큼 뭐랄까죠? 지정학적으로 그 사업 기회가 왔다 갔다 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극 시대 하면 러시아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미국하고도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그럼요. 알래스카도 있고 그린란드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땅에 뭐 얼마나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히 미국은 조선업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트럼프 구상 중에 하나가 알래스카의 그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인 것 같은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밀어붙일 기세고 지금 한국하고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주요 타겟인 것 같은데 한국과 일본은 조금 신중한 입장이죠. 네. 왜냐하면 뭐 제가 듣기로는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석유 가스를 퍼올리면 뭐 석유 같은 경우에는 한 70불 배럴당 70불, 80불 이상이 돼야 이게 맞는다고 하거든요. 그 손익분기점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WTI 유가를 보면 60달러대 초반 얼마 전까지 50달러대였는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값을 안 오르게 하는데 모든 거를 걸고 있는 사람이라 이게 약간 상충되는 거죠. 상충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하고 알래스카하고는 충돌하는. 지금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바이든 때 같으면 충분히 개발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유가로는 잘못 덤볐다가는 손실이 클 수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펴보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패권, 베네수엘라, 네. 이란까지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과 네. 알래스카 개발은 이게 충돌하네요. 그렇죠. 싼 거 두고 못하러 알래스카까지 개발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네. 싼 베네수엘라, 싼 이란산 원유가 시장으로 쏟아져 나온다면 굳이 알래스카를 그 리스크를 지고 개발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산 원유도 더 많이 공급될 수 있고요. 지금은 러시아산 원유가 공급되지 않는데도 유가가 이만큼 떨어졌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알래스카로 들어간다? 물론 뭐 가스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간다면 좀 가스는 앞으로 더 많이 사용될 수 있고 발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떨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 단계로는 수시를 맞추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냥 막 좌충우돌하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에너지 패권이라는 그 큰 그림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 그 그림에 맞춰서 우리도 알래스카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좀 활용을 해야 되겠네요. 예, 조 대표님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예, 조 대표님과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